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날도 추운데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예.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정권이 참 끝이 없어요. 우한이. 네. 지난번에 이제 드루킹을 오래 끌지 않았습니까? 네. 드루킹을 이제 수습을 다해서 발 좀 뻗고 지지율이 좀 올라갈라 했더만 네. 김태우가 나타나고 또 김태우를 뭉개고 갈라니까 또 신재민. 신재범이라 할 뻔했다. 신재민이가 나타나고 신재민을 또 끌고 자살 소동 부리고 사라지고 나니까 네. 또 서류 들고 다니다가 잊어먹은 정 변호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정행정관 청와대 네. 장성 인사 서류 분실. 네. 그것도 아직 미제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많이 바뀌고 있죠. 네. 그것도 이제 다 극복하고 또 이제 발 좀 뻗고 좀 하려니까 네. 또 이제 퍼스트도 그 청와대 입양 유기견 네. 뭐 토리를 팔아서 앵벌이하는. 네. 그러니까 문재인과 퍼스트독이 앵벌이녀에 그렇죠. 이용당했지요. 네. 근데 세계에서 저렇게 사악한 앵벌이여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소문이 꽤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청와대 대통령까지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그 어제 그 뉴스 브리핑에 한 일자리 지금 뭡니까? 지원금. 네. 그걸 나눠 먹는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 703명을 고용해가 그러니까요. 돈 좀 받아가라고 또 그 사람을 최저임금으로 시키는데 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저 같은 경우도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 고용보험료가 보험료가 조금 더 적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거 했네. 걸렸네. 네. 그게 뭔가 하면 돈을 직접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인하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고용보험료가 좀 더 내려갔다 하면 네. 일자리 지원 자금을 신청도 안 했는데 네. 지원 단체로 선정해서 네. 작년에 3조 정도 뿌렸는데 거기에 원장님 200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마음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3만 원에서 네. 올해는 뭐 15만 원으로 인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정 낭비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 실제로 그 자영업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4대 보험료 많이까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 돈 받아서 4대 보험료 인상해주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병원 하시는데 네. 의료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의료보험료 많이 오르고 있죠. 그 문재인 케어할 때 의료보험료는 3% 이상 안 올린다는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의료보험료가 3% 이하 올라온 분 있으면 손 안 들어보세요. 손 들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료보험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케어한다고 선심은 내고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의료보험 폭탄을 갖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벌써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환자인데, MRI를 찍겠다고 소견서를 써달라고, MRI를 보험 적용되게 찍을 수 있게. 그런 환자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는 꼭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 보험 적용을 하려면 그 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싸니까 내 얼마 안 내니까 그렇죠. 정부가 대부분 내니까 무조건 찍어보자고 지금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리는 의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원장님 그것도 말리시구나. 뭐 찍으려면 얼마든지 찍어서 안 하고. 원장님은 주역을 좀 하신다며요? 주역은 제가 그 동양 철학을 이제
동양 철학을 좀 공부를 좀 깊이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공부는 어디 가서 합니까? 독학을 합니까? 혼자 공부하죠. 책 보고요. 네. 원래 주역은 혼자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주역은 제가 한 15년이나 20년 전쯤에 네. 주역 공부를 혼자서 시작했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포기하기를 2번 했습니다. 네. 몇 년에 걸쳐서 시도했다가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3번째는 독한 마음을 먹고 하루에 매일 퇴근하면 책상 앞에 앉기로 해서 책을 일단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인터넷 강의를 주역을 찾아서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주역 강의 나오는 거를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집에 퇴근하면 강의를 들었죠.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그 주역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공부하니까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아, 감이 좀 오시네. 예, 예. 근데 주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칼 융의 동시성의 원리. 동시성의 원리는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 그 현실 사물에서도 연결돼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인과의 원리가 이 세계의 부분을 이루고 또 나머지 부분은 칼 융은 동시성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없는데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칼 융이 동시성의 원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어떤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금풍뎅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과정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진료실 그 창문에 뭔가 노크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서 거울 봤더니 거기에 보통 때 보기 힘든 금색 풍뎅이가 거기에 창문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꿈 이야기의 풍뎅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풍뎅이는 어떤 걸 상징을 한다고 그러냐면 그 환자가 자기 틀을 벗고 새로운 치료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꿈의 내용인데, 꿈 분석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나타나기 힘든 풍뎅이가 바깥에서 그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멈칫하는 것처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동시성의 원리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칼 융이, 예를 들면 어떤 꿈을 꿨는데, 어떤 지인이 죽게 되는, 죽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내 마음 바깥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물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더라. 해서 동시성의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거를 적용하게 됐는데, 주역의 점의 원리도 그 바로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손혜원이가 네, 마음속에 네, 낮은 칠기를 네, 가지고 네, 내가 네. 정말 네. 거대한 박물관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네. 서울에는 너무 좁다. 네, 네. 창고에 엄청 많이 나눴다.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저 나눌 수도 없고 네, 어디 네. 경치 좋은 동네에 네, 네. 그 어떤 좋은 이 과거에 네. 이 좀 근대 문화 거리가 형성되면 네. 거기에 내 낮은 칠기를 갖다 놔야 되겠다. 꿈도 꾸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니까 네. 갑자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에서 네. 근대 문화 역사 거리를 목포에 네. 한다. 내 이거 저기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네. 네. 지금 손혜원의 해명이 동시성의 원리네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내 보좌관 남편도 내 보좌관 딸도 내 조카하고 알아서 네. 동업해서 네. 또 내 문화재단 이사도 네. 또 내 남편도 네. 전부 갑자기 거기에 가서 전부 열채나
네. 집을 사다. 네. 손혜원은 지금 그 동시성의 원리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무튼 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동시성의 원리와 주역의 우리가 주역을 이렇게 점을 친다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한 상태에서 괴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괴를 뽑는다는 거는 전혀 인과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거하고 상관없이 인과의 원리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 임의로 뽑는 거지만 그게 실제로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의 원리에 적용되는 측면이 주역의 점뿐만 아니라 뭐 타로 카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징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징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징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 우리가 징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하일리 법칙이라고 어떤 큰 사고 재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사고들이 작은 사고가 200회 일어나고 좀 더 중한 사고가 한 29번 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큰 사건이 생긴다라는 그게 하일리 법칙인데 그 문정권도 좀 있으면 엄청난 사고가 생기겠네요. 지금 이 정권 네. 들어서 뭐 별의별 낚싯배만 뭐 몇 개고 또 네. 저 호텔에 불나고 그다음에 네. 무슨 뭐 엊그제 또 인부 2명이 일산화탄소로 죽고 어제가 네. 무슨 뭐 저기 김용균이니 구의역이니 네. 뭐 온갖 사고가 다 나고 있잖아요. KTX니. 그러니까요. 그 자꾸 이렇게 조그만 사고들이 KT 화재니. 예를 들면 기차 관련 사고가 조그만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대형 사고, 기차 사고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하일리 법칙은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입증받아서 법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하일리 법칙을 네.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방귀가 잦으면 화장실을 간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역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서삼경이 그 중국 철학에서는 굉장히 유학에서는 중요한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삼경 중에 역경이 주역에 해당되는데 주역은 그 점을 안 쳐도 점 치는 쪽에 그 역은 상수역이라고 보통 부르고 상수역요? 상수 나 요 밑에 상수역이. 그러니까 코끼리 상 모양 예. 모양과 숫자로 상수역. 그 주역을 해석한다라는 상수역하고 의리역 의미와 이치로 그 주역 책을 해석하는 의미역. 그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실제로는 다 주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 뭐 점치는 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해서 유학자들은 의리역만 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역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 끝이 없이 계속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상황에 있더라도 이 나쁜 상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네, 그런 원리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주역을 이제 점점 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괴상을 정확하게 뽑는데요. 그 괴상이 뽑아지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점을 안 치고도 알 수 있거든요. 그 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돌파구를 어떤 쪽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주역의 그 공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의 뭐 사서삼경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네. 사람의 행할 도리,
네. 이런 부분, 네. 인신관계 이런 네. 쪽을 그 주로 파악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주역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그 하고 하는 겁니까? 그 유학의 핵심은 유학에서는 유신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치,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 이치를 섬기는 쪽이거든요. 그럼 이기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신유학에서 이기론은 나오는데 그 송나라 시절에 그 고전 유학, 그러니까 공자 맹자 시절의 유학에서도 공자 맹자의 유학의 뿌리는 원래는 홍범 구주라든지 이런 그 시경, 서경, 역경이 그 공자 맹자의 뿌리입니다. 삼경. 예. 그러니까 그 주역은 우주의 운행 이치를 알게 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점치는 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공자님은 수시로 점을 쳤다고 그래요. 굉장히 점을 잘 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논어에 그 공자님이 주역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면 내가 더 지금처럼 공부가 미진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 네. 짱깨 영화 네. 그런 거 보면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왕의 사부가 있어가 제후에 네. 제후의 사부가 바람이 부는데 이제 탁 서서 이렇게 짚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물리십시오 이러면 뒤로 물리고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주역 역점은 나중에 이제 주역이 주문항 이전에는 그 주역 점을 친 게 아니죠. 예. 그 전에 은나라 때는 그 사람이 언제 나왔습니까? 주문항이 주나라를 그러니까. 실제로 세운 나라는 은나라가 망하고 예, 은 다음에 주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는데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죠. 예. 주문왕이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는 그보다 훨씬 뒤에잖아요. 뒤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역점 있었지 않습니까? 주역점을 그 주역점 치는 역관들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은나라 시절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거북 배, 거북등, 갑골 예. 거북 등이 아니라 배입니다. 배. 배입니까 그게? 예. 예. 등은 너무 딱딱해서 잘 안 짜게질 거 아닙니까? 예. 거북 배는 좀 더 얇으니까 거기에다가 불을 했을 때 금이 가는 걸 보고 기륭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주문왕이 그 주역 그 8개 후천 8개 그 전에는 복희씨 8개가 있었거든요. 복희씨 8개는 선천 그 8개고 후천 8개를 주문왕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천 8개는 원래 우주가 제일 처음에 구상한 우주의 구상 원리이고 후천 8개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괴상이거든요. 그런 주문왕 이후로 이제 최근에 근데 지금 이 스토리가 네. 그걸로 보면 네. BC 네. 한 1500년에서 2000년 전의 스토리 아닙니까? BC 1500년 전인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네. 2000년 전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은나라 있고 주나라 있던 그 사이의 이야기고 그 이전이 이제 중국의 전설상의 창시자가 복희씨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는 원시인들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고 예, 다 문화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네. 이렇게 점을 치고 했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주역의 괴상이 실제로는 이진법을 만드는데 지금 컴퓨터 비트를 만드는데 예. 또 그게 이해매성, 이해자성, 뭐 삼성, 사성, 오성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예스나 노냐, 예스나 노냐 이렇게 계속 되면서 그게 비트가 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가 라이프니츠가 그 주역 괴상을 보고 그걸 참조해서 이진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주역 자체가 지금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원시인에 가깝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려고 네. 그때 뭐 지구가 무슨 뭐 지동설인지 천동설인지도 모를 때 네. 그런 이치까지도 탐구했다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 이야기. 네. 자, 그럼 그런 걸 공부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 주역을 네. 좀 원장님이 통달하셨습니까? 아니 통달을 하려면 그 제가 그때 5년 동안 공부했던 거에 몇십 배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럼 환자가 원장님 정신병원에 왔는데 네, 네. 자,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뽑아라. 아 그거는 이제 네. 그 칼 융이 실제로 환자 치료에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아, 칼륨도 그래. 칼 융은 환자에게 괴를 뽑게 해서 그 사람도 거기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칼륨 스위스입니까? 네. 그 스위스가 이걸 그 괴를 뽑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칼 융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이 주역뿐만 아니라 도교의 그 태을 금화 종지라는 책도 보고요. 그 다음에 노자를 참 좋아했어요. 그거 보면 이 스위스니 오스트리아니 독일에 네. 이런 사람들이 네. 중국 문화에 굉장히 고대 중국 문화에 침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융은 굉장히 좀 서양인이 동양학에 침투해서 실제로는 그 정신, 분석 심리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고 동양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융 자체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 미국 인디안의 삶도 조사를 하고 뭐 인도에 가서 힌두교의 삶도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칼 융의 그 셀프라는 개념이 나중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가 괴를 뽑아서 괴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해 나가는. 원장님도 그래 하면 의료법에 불법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진료비를 많이 받아야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시간과 한 노력이. 50분 최소한 세션을 한 사람당 50분 정도씩 보고 하루에 7명, 8명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페이를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철학관 네. 점을 보시는 분들 네. 한테 가면 네. 몇 분쯤 보나 그분들은? 그것도 사람 수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한 가족을 다 본다든지 그러면 뭐 1시간도 넘게 걸리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좀 길이 이야기가 샜는데 주역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건 절대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공부를 하래.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많으니까 예. 제일 먼저 그 교육방송에서 인터넷 했던 거 있거든요. 교육방송에서 교육방에서 주역을 가르칩니까? 교육방송 EBS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10몇 년 전쯤인가 한 2코너, 3코너를 했었어요. 아, 주역에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초기, 아주 기초 위주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걸로 먼저, 진입장벽을 낮추시고, 그거 듣는데 뭐 돈도 별로 안 드니까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주역 강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혼자서 독학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예, 뭐든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빨리 이해가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실 세계로 좀 돌아와서 자, 지금 이 손혜원 씨가 있는데 손혜원 씨가 지금 막 변명을 했잖아요. 몇십 번을 벌써 변명을 했어요. 한 2, 3일 만에. 원래 저런
변호사나 네. 또 변호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자기가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요. 네. 그러려면 순식간에 계속 반격을 하면서 자기 말 속에서 또 덜미가 잡히는 것보다는 좀 참고 있다가 네. 상대방이 실수할 때 기다려서 한두 가지 실수가 나오면 그때 반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석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아니, 정신 분석하기라기보다는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이 손혜원 씨가 좀 성질이 좀 약간 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급하죠. 예. 예. 그러니까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이 스캔들이 발생을 하니까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당황을요. 당황을 해서 이야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또 해명한 다음에 또 보면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으면 또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도 여기저기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집안 입단속부터 했어야 될 건데 그 손혜원의 남동생과 그의 아들이 네. 특히 남동생은 SBS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네. 우리는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뭡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그거 수익금도 받아본 적도 수익금도 없다.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세명한다는 사람도 모른다. 그리고 또 부인은 손혜원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3분의 1씩 3분의 1씩 공동을 한다니까 그걸 통장으로 보냈다. 그러고는 그걸 사라고 했다. 그리고 뭡니까 그걸 양도 뭐 정려 세금이라고까지 보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려를 했다 하면 돈을 정려하는 거고 내가 돈 줄 거니까 네가 저거 사라 했다면 저 사람이 돈을 받아서 아이 고맙습니다 뭐 누님 내지 고모 땡큐 하고는 가서 자기가 3분의 1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모르고 이것 때문에 우리 것도 아닌데 나중에 무슨 뭐 주택 청약이나 할 때 불이익을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끝난 승부 아닙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쁘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가. 보통 좀 밉고 사이가 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전화까지 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보통 보면 전화까지 해서 그거 사실 아니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원한이 맺혀 있는 거죠. 너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원한이 맺혀져 있는 관계로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몇십 번 해명할 게 아니라 집에부터 입마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집부터 먼저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거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고 좀 느긋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원장님은 그 고향이 광주시죠? 네. 그 목포에 네. 뭐 그걸 갖다가 목포에 산토리니를 만든다 어쩐다 했다는데 손혜원이 그 뭐 하려고 그걸 사들이고 그렇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벌교에 있는 보성여관에 예약을 해서 어렵게 예약을 해서 거기 가서 1박을 이제 장인 어른 장모님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벌교를 좀 설명하자면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았는데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벌교가 옛날부터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옛날에 최민수가 넣은 한 20몇 년 전에 넣은 영화 나에게로 오라는 영화 있었지요. 벌교의 깡패 이야기. 그거 안 봤습니까? 그 여자를 누가 안에 그 영화 안에 이렇게 막 깡패가 덮치면서 여자 등에다가 자갈을 하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합니까? 자갈 빼고 하자. 그러면 강간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게 보성 벌교의 깡패 이야기인데 그 벌교가 왜 깡패가 제일 셌는가 하면 뜰이 늘잖아요. 보성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들이 늘은 데는 굉장히 이 물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바다도 옆에 바다 있고. 옆에 있고. 그러니까 막 묵고 뭐 마시고 하는 거는 풍성하고 돈이 넘치니까 거기에 깡패들도 그랬던 거. 지역 주목들이 벌교가 제일 세다. 그래서 벌교 가서
주먹자랑 하지 마라 말이. 그래서 거기가 보성벌. 네. 일제시대 때는 네. 곡식이 일본 사람들이 쌀을 못 일할 때는 곡창지대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벌교가 굉장히 컸죠. 네. 예. 그래서 그 보성의 보성군의 벌교읍의 읍이죠. 읍이죠, 벌교읍 거기에 그 보성여관이라는 데가 193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예약을 하고 1박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일제시대 분위기도 나고 좀 이렇게 옛날로 돌아간 느낌, 색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화장실도 불편하고 화장실 여관 안에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신발 신고 나가서 옛날 화장실 그대로 있는데 이게 수세식으로만 좀 바뀌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그 보성여관이 한쪽은 카페를 하고 있고 카페처럼 티 마시는 곳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나름대로 색다른 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거기가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넘어서 문화재로 등록 이번에 손혜원 씨 그 하는 것처럼 등록 문화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래 보면 한국에 사실은 근대 건축물이라는 게 일제시대 이전에는 뭐 초가집 아니면 양반의 기와집인데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 기와집은 남아있는 거는 지금 문화재 돼 있는 거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초가집이 있는 건 대부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근대적이면서 그래도 또 복고적인 이런 레트로한 그런 건축물은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들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꼭 이제 옛날에는 그런 적산가옥이나 이런 게 아무도 뭐 낡고 이래가 뭐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다다미 방에 이러는데 요즘 부산이고 뭐 저기 서울 익선동도 그런 거 아니고 그 계량 한옥이 다 일제시대 때 후반쯤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찍어내듯이 이제 싸게 한옥을 이렇게 만업자들이 한 동네를 막 그게 지금 익선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시 이제 군산이 지금 그걸로 떴지 않습니까? 군산이 옛날에 이 곡창이니까 곡창에 이제 배로 수출하던 지든 그러니까 군산이 그게 일제 시대 때 큰 도시였죠. 그렇죠, 큰 도시였죠. 그러니까 군산이 떴고 그러니까 이제 목포가 구도심에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 씨가 그 이제 신미한 좀 나름대로 그 예술 감각이 있기 때문에 신미한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게 뜨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손혜원의 보좌관이 된 손혜원이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2000 되고 난 뒤에 목포를 갔다가 목포시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목포 무슨 이 투어 뭐 과거 역사 투어 무슨 센터인가 거기에 대표하는 여자를 만나가 손이 그 말을 듣고 솔깃한 것 같아요. 이 추정입니다. 사람 추정은 누구나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목포에 오래된 이런 지역 문화유산 이런 걸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 거기에 이제 대표니까 요렇게 하니까 손이 솔깃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그만두고 보좌관으로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샀다고 또 딸이 동업에서 또 샀다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손이 얼마나 솔깃했으면 그 여자를 보좌관으로 데려다 놨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그때부터 내가 볼 때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나. 그건 제 추리예요. 제가 이제 손혜원 씨가 이렇게 자기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벌교에 있는 보성여관은 200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구입을 했어요. 문화재청. 2008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창성장이라는 그 옛날 여관도 일제시대 여관 목포에 이번에 손혜원 씨가 샀다는 거기도 그 문화재청이나 목포시로 하여금 사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 옛날 목욕탕 뭐 옛날 시설 남아 있는 거는 뭐 서울시에서 사서 사람을 지정해서 대리 운영시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본인이 그 지인들한테 사기했는지 조금 그 의혹이 될 만한 일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등록에서 자기 이름만 안 들어가면 그 되니까 재산 목록에 그 남편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남편 저기 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니까. 어떤 행태로든 자기 이름은 안 나올 거다. 네, 그 국회의원 재산 목록에 안 들어가게 되니까 안전하다고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SBS에서 이걸 이제 터뜨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손이 네. 지금 막 당황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동생이나 가족이 네. 그 조카하고 네. 남동생이 결정타를 이겨버렸어요. 네. 이제 저리 되면 그 이후로 싸움이 싱겁게 될 것 같은데 네. 손은 앞으로 어찌할 것 같습니까? 저 김정숙한테 가서 야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 목포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인가 어젠가. 손혜원 의원한테 그렇게 목포 발전을 생각해서 그랬다면 그걸 구입을 했다면 그거를 이번 기회에 목포시에 기증을 해라. 자기가 며칠 전에 박물관을 목포로 옮겼어. 네. 박물관을 세우고 기부할 수도 있다 또 말도 네. 했어.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그렇게 당장 시민단체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부하는 쪽으로 하면 좀 이 일의 파장이 좀 더 쉽게 조금 굉장히 국회의원 사퇴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갈 수도 있겠어요. 목포에 수십 번 내려갔다 하고 네. 또 뭐 단체로도 4번이나 내려갔다고 네, 하고 네, 네. 또 거기 뭐 장성장의 광고가 자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네, 거기 저 사람이 목포에 저래 애착을 느낀 거는 뭐 마포 빼고 집을 글로 옮길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에 노년을 그쪽에 목포에서 보내고 싶으셨는 모양이죠. 예. 다 기부하고 네. 그리고 나는 순수했다. 네. 이렇게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목포시에서는 전부 지역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네. 네가 뭐 우리한테 해주냐.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이 참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그 김정숙 씨와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히 이 문제가 진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자식이 없어 조카 사랑 끔찍하다. 조카 바보다. 조카 결혼할 때 도와주려 정려를 했다. 이제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카 그 남자 군대에 갔을 때 탔다는 남자 조카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조카는 끔찍히 네, 생각하고 네, 남자 조카는 또 그러지 않 둘이 다른 조카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조카 거라고 했는데 네. 손혜원이가 조카 거를 예? 조카 거라고 한 걸 보좌관 거라고 한 거를 어떻게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려면. 아니 조카 거라고 했는데 조카가 기부해야지 손혜원이가 어떻게 기부하겠습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요즘 이런 이 사람들이 네. 이 정치인들이 이제 막 실수를 많이 해요. 네. 또 서용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청탁도 하다 이렇게 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저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네. 자기들도 사법농단에 다 관계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이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 네. 원장님은 이제 주로 심리적으로 판단을 네, 해보라고 네, 제가 네. 묻는 겁니다. 네. 검찰이 왜 서용교 문제를 전병헌이 문제를 지금 공개한 것 같습니까?
예, 검찰은 굉장히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거, 사건을 추려서 오픈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감지하고 실제로 검찰은 이제 그 다음 지금 이번에 수사권 문제로 검경 간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쪽에 불리한 부분을 최대한 스톱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패들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런 거를 자꾸 정권의 그 약점을 조금씩 오픈하면서 자기네들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그 과정을 끌어가려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몸조심하는 부분도 있을 그래서 거고. 벌써 진술한 문제를 이제서 밖으로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딱 가지고 있다가 네. 파일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이 살살. 시점에 빼는 거죠. 예. 손혜원이 문제로 정신이 없을 때 검찰이 희한한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네, 예. 자,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편안히 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